과거의 소련이, 구소련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시면은요, 첨단 기술이 미국보다 약했냐? 아니에요. 예, 원천 기술, 미국이랑 거의 뭐 분야별로 다르겠지만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련 사람들, 그 당시 소련 사람들의 생활 수준하고 미국 사람들의 생활 수준, 그 다음에 미국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나 소련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기업들,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이거는 뭐 비교할 만한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연구원의 조현승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경제학을 전공을 했고, 제가 2002년부터 산업연구원에서 연구를 했는데, 저희 산업연구원이라는 곳은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산업부의 산하였는데, 지금은 뭐 그 연구소들이 다 총리실 산하로 갔기 때문에, 뭐 저희도 다 총리실 산하로 돼 있고요. 제가 주로 담당했던 부분은 이제 서비스 산업 쪽이지만, 또 연구소라는 특성상 특정한 한 분야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하게 되고, 저도 그러면서 뭐 우리나라 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계 산업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요즘에는 또 뭐 미중 갈등이나 이런 게 심해지면서, 사실 요즘이 아니라 과거부터 그랬죠. 트럼프 일기 때부터도 그랬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모든 산업에서 다 같이 이제 그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그쪽 관련된 연구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를 하면서 주로 저희 연구원에서 나오는 보고서는 사실은 뭐 이제 기자나 언론에 나가는 것도 많이 있지만, 또 정부 부처의 어떤 그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BYD의 딜러가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이제 저도 그 전까지만 해도 잘 몰랐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BYD가 뭐 부채가 많은 거는 예전부터도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부채가 이렇게까지 많을 줄은 몰랐었고, 또 BYD가 요새 할인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뭐 어떤 차종은 30% 이상 할인을 하고 있고 이러면서 아주 갖가지 기현상이 나타나는데, 신차가 중고차보다 더 싸게 나가는 현상도 있고, 신차인데 그러니까 0km 마일리지를 가진 중고차가 나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신차로다가 판매된 걸로 계산을 한 다음에 그쪽에서 다시 이걸 중고차로 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판매가 어렵다는 상황이고, 판매를 서둘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 과잉인 상태인데, BYD가 자체적으로 이제 부채를 발표를 했는데, 제가 이 숫자는 외우지 못해서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YD가 자체적으로 발표한 부채는 277억 위안, 그러니까 이게 한화로 하면 5조 2,503억 원인데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실제로도 숨겨진 부채가 많다는 겁니다. 아직 미수금도 굉장히 많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홍콩 조사업체가 있는데 여기 GMT라는 데인데, 여기서는 실제 부채가 아까 277억이 아니라 3,230억 위안. 그러니까 이게 10배가 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60조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사실 일반적인 나라에서는 진작에 파산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BYD라는 그 기업이 워낙에 이제 그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기업이고 하니까 또 많이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장기적인 기대 심리 때문에 투자금이 많이 있으니까 아직은 버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뭐 부품업체에다가 어음 계속 돌리고 있고, 또 어음 돌려막기를 한다. 어음이 지금 쌓여있는 규모가 수십조 원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무리해서 이렇게 막 차종을 갖다가 할인을 행사를 하면서 밀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파산하는 그 딜러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딜러들이 파산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기차 회사인 창청 자동차의 그 웨이준 회장이 지난 5월 23일에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아직 위기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자동차 산업에 이미 헝다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BYD를 제2의 헝다라고까지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었죠. 또 실제로 이제 북경대 장웨이인 교수가 이제 인터뷰한 내용에 보면은, 보조금이 사라지면 중국 내 대부분의 그 전기 자동차가 사라질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가 다 보조금에 의해서 가고, 그러면서 이번에 이렇게 사태가 벌어진 거는 사실은 그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지나치게 공급 캐파를 늘려놨는데 그만큼 팔리지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인력도 많이 뽑아놨는데 그걸 감당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러니까 BYD 같은 경우도 이거는 사실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이 구조조정이 될 거라는 거는 뭐 이미 2, 3년 전부터도 했던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 전부터도 했죠. 그러니까 너무 많았거든요. 사실은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 스타트업 뭐 자잘한 거의 다 포함하면 뭐 수백 개가 생겼었는데, 이것들이 싹 정리가 되면서 뭐 두세 개 정도, 아니면은 뭐 많아봤자 5개 이내로 구조조정이 될 거다라는 예상은 있었죠.
그런데 그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구조조정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되면서 자잘한 스타트업들을 뭐 매입을 하고 뭐 일부는 파산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경쟁력이 강화되는 방향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지금은 뭐 1등 업체인 비아디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막 파산의 위협까지 이런 소문까지 돌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이거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실을 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BYD가 심각한 상황이면 밑에 있는 회사는 더 심각한가요? 그렇죠. 지금 비아디 외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적자를 겪고 있고 아주 흑자가 나봤자 아주 그 소액의 흑자가 나는 데가 한두 군데 있을 뿐이고 적자가 큽니다. 근데 비아디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이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워낙 크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도 이 부채 규모가 훨씬 큰 거죠. 뭐 근데 지리자동차도 뭐 부채가 많이 있지만 비아디에 비해서는 그 부채가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그리고 또 워낙 큰 데인데도 불구하고 무리한 확장을 통해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중국 자동차, 지금이 뭐 전기자동차가 전 세계,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캐즘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그거를 그런 상황에서 무리한 시설 확장이라는 게 좀 큰 타격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의 전기차 회사들을 구조조정을 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중국 정부가 구조조정을 할 거라는 얘기도 돌았었지만 이미 중국 정부하고 관계없이 업계에서 비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는 평이 주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업계도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전기 자동차 업계가 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게 반드시 중국만의 문제는 아닌데 중국이 가장 세게 겪는 거죠, 지금. 다 같이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지금 구조조정이 그게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실을 다지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중국 자동차 상황을 보면은 구조조정을 하면서 오히려 산업 기반 자체가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도 큰 타격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배터리 부분은 여전히 강합니다. 배터리는 이미 우리나라하고 거의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성장을 해 있는데 자동차 제조 쪽에서도 문제가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그런 기술적인 거를 떠나서 수요 예측이 제대로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건데 기술적으로 정부에서 투자를 하고 또 돈을 모아서 기업에서 투자를 했을 때 아주 뛰어난 기술들이 나오거든요. 뭐 딥시크도 그랬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 원리하고 조금 어긋나는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시장에서 원하는 수요 이상의 투자가 많이 발생하고 이건 뭐 사실 시장 원리가 발달한 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벌어질 수는 있지만 중국은 이게 이제 더 증폭이 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안 되고 약간 비정상적으로 불균형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너무나 뛰어난데 또 어떤 부분은 그걸 전혀 받쳐주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중국 전체 산업 전체에서 이게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요번에 그게 하나의 집결체처럼 보이는 것이 이 전기 자동차 지금 산업입니다. 과거 중국의 사업이랑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계속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요 예측이 잘못됐고 그동안은 정부에서 그걸 통제하에서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예상치 못하게 너무나 빠르게 산업이 이제 좀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되면서 중국 정부에서 원치 않는 방향의 구조조정이 나오게 된 거죠. 이번에도 그래서 그 중국 상무부에서도 보면 그 자동차 업계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할인, 그 출혈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내버려 두질 못하고 이 상태로 가면은 공멸한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지금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중국 전기 자동차들이. 그리고 실제로 판매됐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판매된 게 아니라 딜러한테 일단 몰아놓고서 그다음에 그걸 중고차로 빼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제 판매 그 발표하는 판매액보다는 훨씬 적은 양이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그 중국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중국의 내에서도 내수가 좀 부진한 상황인데 전기차가 근데 이게 그럼 수출이 잘 되냐? 또 해외에서는 중국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뭐 가격은 괜찮고 뭐 가성비가 나쁘지는 않은데 좀 안전성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판매도 또 원활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해외 공장은 또 잔뜩 증설을 해갖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원하는 수준의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지금 구조조정을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너무 빨리 구조조정이
비자발적으로 찾아온 그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온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저도 말하는 게 자꾸 꼬이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요번에는 더군다나 이 상황에 미중 갈등이 지금 아주 첨예화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지금 전기자동차 시장이 이렇게 되면은 부품 업체들이 지금 비아디에다가 납품하는 부품 업체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가 뭐 비아디가 요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거는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어음을 주는데 이게 보통 30일, 60일이 아니라 지금 1년짜리 어음이 마구잡이로 발행이 되고 있다 그러고 어음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요. 그 부품 업체들이 싹 도산을 하게 되면 물론 다시 뭐 나중에 가서 전기차 수요가 회복되면은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다른 나라보다 한 세대 뒤진 차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러다 어찌됐든 간에 구조조정을 한 다음에 다 마무리되면은 BYD의 이제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지 않냐.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의 그 넓은 시장이 한 몇몇 개의 기업으로 딱 통합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기술력을 갖다가 자금력과 기술력을 한 군데 몰아넣는다. 인력까지. 그러면은 정말 엄청난 폭발력을 낼 수가 있는데 이미 그러기에는 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이제 다른 나라는 그냥 정상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성장을 해나가는데 중국은 한 텀을 쉬었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기 하다가 한 번 쉬었다가 다시 뛰는 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중국이 뭐 밑에 있다가 치고 올라온 게 워낙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AI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로봇 산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래도 중국의 잠재력은 무섭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요. 나중에 정말로 구조조정이 다 끝나고 그런 다음에 몇몇 경쟁력 없는 있는 기업들이 살아남아서 정부의 보조금을 또 많이 받으면서 그렇게 발전을 한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중국의 상황은 경계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도 중국이 나중에 치고 올라갈 걸 대비를 해야 되는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정말 중국이 원치 않는 방향이고 이미 기술에서 한번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그런 좀 안 좋은 상황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통제권을 벗어나서 중국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은 상황들이 겹친 거죠. 여러 가지가. 중국 경제는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인가요? 통계로만 보면은 그래도 중국이 한 5% 정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통계를 과연 믿을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지금 돌아가신 리커창 총리도 예전에 중국의 GDP 통계를 자기는 믿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때 리커창 총리도 뭐 철강 생산량하고 그때 뭐 몇 가지 있어요. 에너지 소비량 뭐 몇 가지를 자기는 보고서 참고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총리가 그런 말을 할 정도면은 사실 중국의 GDP 성장률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죠. 뭐 올해도 뭐 5% 성장률을 목표로 했는데 그건 사실 신뢰하기가 어렵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거 통계를 정확히 모르니까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중국의 내수 침체가 상당히 심각하다. 또 작년에 중국이 대규모 부양책을 썼죠. 그 부양책을 쓰는 내용을 보면요. 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작년에 뭐 9월부터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엄청난 돈을 유동성을 투입을 했는데 그게 뭐 한 번 할 때마다 뭐 190조, 뭐 40조 원, 그러니까 우리 원화로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경기 부양책 하면은 뭐 1조, 2조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는 나왔다 하면은 막 200조 가까이 이렇게 이제 작년 한 해 들어간 것만 해도 뭐 250조에서 300조는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정확한 액수, 마지막에 3차 부양책에 대해서는 정확한 액수가 안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좀 살아나고 내수가 약간 살아나는 듯 하다가 미국의 이제 관세로 인해서 수출길이 또 이제 상당히 제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수 침체가 심각한데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에 하면은 뭐 창고에 쌓여 있는 물건이 엄청나다. 그리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싸게 밀어내려 그래도 수출길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뭐 경기가 썩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도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특히 다른 쪽이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가장 심한 데가 청년 실업이에요. 청년 실업이 이게 2023년에 그때 한번 해프닝이 있었는데 중국이 정부에서 발표한 청년 실업률이 21.3%고 이게 사상 최고치였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예 통계 발표를 이 이후에 중단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직후에 베이징대 장단단 교수, 여자 교수님인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실제 실업률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탕핑족이라고 부르는 비자발적 실업자들 있잖아요. 사실 탕핑족은 자발적 실업이 아니거든요.
직장을 못 구해서 그 고용시장에서 빠져나간 건데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실제 실업자로 집어넣을 경우에 청년 실업률이 46.5%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더군다나 이게 ILO 기준에서 일주일에 1시간 일하면 고용이 돼요. 그러니까 고용의 질을 무시하고 일주일에 1시간씩 일하는 사람만 계산하더라도 그 실업률이 이게 46.5%. 실제로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직업을 갖고 예전식으로 하면 이렇게 정규직 같은 경우, 뭐 비정규직이라도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하면은 청년 고용이 한 20, 30%밖에 안 될 거다라는 그런 추측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이후에 이제 통계를 어떻게 바꿨어요. 통계 내는 기준을 바꾼 다음에 작년 3월에 중국에서 도시지역 청년 실업률을 이제 계산했어요. 학생을 빼고. 그랬더니 실업률이 16.5%로 많이 개선됐다고 발표를 했는데 과연 이 숫자를 언제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23년에서 25년 사이에 청년 실업률이 그렇게 개선됐을 리가 있겠냐 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보면은 사실은 이게 중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청년 실업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긴 한데 중국은 이게 특히 더 심해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청년들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사실은 그때 사교육 시장이 있었거든요. 사교육하고 뭐 부동산 이런 데가 있었는데 중국 정부에서 사교육을 완전히 없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학원을 싹 없애면요. 청년 실업률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네, 거기서 일하는 학원 선생님들이라든지 뭐 학원 강사 뭐 이런 사람분들. 그다음에 부동산 뭐 이제 헝다도 그랬지만 그때 여러분 근데 부동산이 막 위축이 되니까 부동산 회사가 단순히 땅 파는 영업직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변호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왜? 근데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실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연구원에도 그 중국 전문가가 그러니까 북경대에서 공부하신 분이 있는데 자기 친구가 변호사였는데 그때 부동산 회사에서 이러다가 이때 실직했다 그러더라고요. 홍다망할 때 같이. 예,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케이스니까 그걸 뭐 완전히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회사들의 그런 인력들이 많이 있었던 거는 분명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케이스를 또 옆에서 저는 직접 듣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 청년 실업률을 굉장히 높였는데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안 되고 사교육 시장은 여전히 막아놓고 있는 상태고 또 그거 외에 그렇다고 내수가 전반적으로 막 활성화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년 실업률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인데 통계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중국 통계에 대한 좀 불신이 이거는 뭐 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중국 내부에서도 많죠. 우리 경기가 중국이 자원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작년에 그 엄청난 부양책을 썼을 때도 그 쓰는 과정에서도 뭐 외신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중국의 경기 침체가 단순한 유동성 부족이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뭐 금융 같은 데서 문제가 생긴 유동성 부족 문제냐? 아니면 근본적인 경기가 안 좋고 경제에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거냐 할 때 단순히 유동성 부족이면은 그렇게 돈을 푸는 걸로 다 충분히 완화가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중국은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일시적인 증시 부양과 일시적인 그 내수 경기 활성화가 약간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는 후세대에다가 짐을 지우는 거죠. 중국도 부채가 상당히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대규모로 부양을 했는데도 경기가 잘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는 중국이 현재 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뭐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갑작스럽게 무너질 일은 없을 겁니다. 워낙에 체력이 큰 나라고 또 제조업이 사람들이 자꾸 중국이 뭐 싸구려만 만든다 하지만 그러니까 중국은 워낙 다양해서 그렇지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기술적으로 상당히 발전하고 잘 만드는 물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당장 망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많지가 않고 약간씩 지금 더 침체 쪽으로 조금 점점 내려가고 있다. 요렇게 진단하는 게 저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중국의 부채가 막대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중국의 부채가 지금 이제 2021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GDP 대비 부채 비율이 70.1%에서 2022년엔 75.5, 2023년엔 82%, 2024년에는 88.3%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발표하는 데마다 다르고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거 이미 이제 뭐 90% 넘어갔다고 나오는 통계도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건 조금 통계마다 다른데 이게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안 보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 중에서도 뭐 프랑스 같은 나라가 이미 100% 넘었고 일본은 뭐 200%가 넘고 이렇게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국처럼 아직 소득이 그렇게 완전히 선진국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높은 나라가 많지가 않거든요. 물론 그리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았다가 요새 조금 낮아진 상태고. 그래서 이제 피치가 올해 그러니까 4월 3일에 중국의 신용 등급을 A 플러스에서 A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게 17년 만입니다. 중국의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된 게. 예, 중국이 뭐 아무리 부채가 많고 그래도 중국은 통제가 가능한 나라고, 그 다음에 또 중국의 부채는 상당 부분 국내에서 소화가 돼요. 국내 은행들이 매입을 해주고, 또 중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요, 굉장히 낮아요. 1.6%니까 굉장히 낮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부담이, 그러니까 이 부채 비율을 두고 통계만 놓고 볼 때는 아,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좀 건전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중국은 지방정부의 부채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방정부에서 그 LGFB라는 게 있는데 이게 부동산 개발 회사예요.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차입을 못하게 중앙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제한을 걸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동산, 근데 중국 지방정부들은 거기서 이제 자기나 인프라 건설을 많이 하죠. 보면은 좀 뭐 서부 쪽도 그렇고 뭐 동부 마찬가지지만 뭐 여러 가지 그 공공 인프라 건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다 부채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차입을 못하게 해놓으니까 LGFB라는 그러니까 로컬 가버먼트 파이낸셜 베이클이에요. 요걸 갖다가 만들어서 이거는 그러니까 정부 기관은 아닌데 정부가 보증을 서줘요.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차입을 하니까 사실상 이게 부채거든요. 정부 부채거든요. 근데 정부 회계에는 안 잡히는 부채예요. 근데 이게 중국이 부동산 시장이 성장을 할 땐 괜찮아요. 부동산을 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 토지 사용권을 이제 뭐 매각을 하고 그 토지 자체를 매각은 못 하잖아요. 중국에서 토지 사용권을 매각을 하고 이게 부동산 시장이 올라갈 때는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지가 상당히 지금 몇 년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게 다 부실로 들어오면서 엄청난 부채가 생겼어요. 근데 이거 계산을 정확히 못 해요. 정확히 알려진 게 없고 이걸 그래서 이제 추측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대해서 이미 GDP의 한 절반 정도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해서 이걸 다 합치면 중국의 부채 비율은 120%를 넘어갈 거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정확한 숫자를 모릅니다. 문제는. 그리고 이게 지금 부동산이 회복이 안 된다는 게 요 얘기를 하면 중국에서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아니 괜찮은데 값 많이 올랐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새 많이 회복됐는데 근데 그게 너무 대도시가 그래요. 그러니까 베이징, 광저우, 뭐 선전 이런 일선 도시 부동산은 지금 상당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신규 주택도 많이 건설되고 뭐 중고 거래도 막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래된 주택 거래도 상당히 이제 증가하는데 이 문제는 이게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나온 건데 2, 3선 도시 부동산의 침체가 전혀 이제 그 반등의 여지가 보이질 않는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의 그러니까 2, 3선 도시로 내려가게 되면요. 그러니까 도시의 주택 가격이 한 전년 대비 6%, 3선 도시는 8.2% 하락했다. 올해 들어서만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중국의 빈집 수가 지금 특히 이제 2, 3선 도시급에 굉장히 많은데 이게 6,500만 채에서 9천만 채, 그러니까 좀 오차 범위는 큽니다. 이게 완전히 빈집이다. 근데 이게 대부분 2, 3선 도시에 분포되어 있고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요. 거의 뭐 일본 전체 주택수랑 비슷하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숫자가 지금 빈집으로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방 정부의 부채를 만약에 정확히 다 계산을 한다 그러면은 아까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지금 뭐 한 90%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뭐 100%를 훨씬 넘을 거예요. 아마 120, 30%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네기 재단에서 얼마 전에 나온 보고서 보면은 여기서는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정부 부채가 한 92%로 추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미 이거 자체도 국제 은행, 결제은행, 그러니까 BIS 기준을 넘어선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임계 수준을 85%로 지금 중국의 경제력 이런 걸 봤을 때 85%인데 이미 이거 92%도 넘어선 건데 지방 정부의 그 부채를 합산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지금 현재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는 아까도 제가 양적 완화 얘기를 하고 중국에서 부양책을 썼는데 이게 2017년대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부양책을 쓰면은 그 경제 성장 효과가 있는데 이게 지금은
2017년하고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이제는 그러니까 물론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부채를 가지고 내수를 살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중국이 곧 붕괴하는 어쩌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지는 않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피크 차이나론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일리가 있는 게 지금 이런 상황에다가 중국의 또 인구 구조를 보면은 결코 지금보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막 미국을 향해서 추격하는 이런 경쟁을 하기에는 이제는 조금 힘이 붙이는 상황까지 온 거 아닌가. 요 정도는 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은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인 거는 맞고 또 제조업 경쟁력도 상당히 갖추고 있는 것만큼은 맞습니다. 네. 중국이 크게 한번 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까요? 일단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 중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은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은 완전히 그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금융 쪽이.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7, 8년에 있었던 그 외환위기나 일본도 그렇고 보면요. 이게 금융 쪽이 발달했을 때 이제 그런 일이 쉽게 잘 터지는데 중국은 그 금융 쪽이 정부가 확실하게 통제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한 번에 빵 터지는 일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전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를 뭘로 보냐면요. 아니, 중국 경제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는 이유가 이게 뭐냐면 중국에서 아까 제가 불균형이 심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모으고 그래가지고 막 쭉 모아서 한 군데 투자를 사람도 막 이렇게 몰아서 투자를 하면은 아주 놀랍게 뛰어난 성과가 나오고 실제로 지금 중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우주 항공에서도 그렇고 뭐 양자 컴퓨터도 상당히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그다음에 뭐 AI도 그렇고 뭐 배터리도 이미 우리나라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반도체에서도 이제 선단 공정은 조금 떨어지지만 이것도 언제 또 추격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근데 이런 정도로 와 있는데 문제는 그걸 갖다가 받쳐줄 수 있는 인프라가 전체적인 인프라가 굉장히 약해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께서 한번 요 말을 하셨는데 중국에서는 콜드 체인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컨대 뭐 신약 같은 게 나온다 하더라도 특정한 한 회사에서는 잘 만들 수 있어도 이게 다른 데로 가는 과정이 멀리 이렇게 가는 게 쉽지가 않다. 이거는 뭐 모든 게 그래요. 근데 어떤 산업이든지요. 하부 인프라까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밑에서 부품이라든가 아니면 해외에서 공급해 오더라도 이게 안정적인 선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은 이런 부분들에 듬성듬성 구멍이 많은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자, AI 딥시크가 나왔어요. 미국 같으면요. 그 AI를 활용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 벌써 여러 개 생겼을 겁니다. 네, 실리콘밸리 쪽에서 있는 그 투자자들이나 뭐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 그래서 관련된 쪽으로 이거를 하면은 수요가 될 거, 팔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시장에서 뭐 수요가 있을 것 같은 거를 각 여러 플레이어들이 보면서 그거를 투자를 하는데 중국은 이게 하나로 통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아주 첨단 기술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시장으로 팔리는 기술이나 시장화돼서 응용되는 기술 같은 게 그렇게 효과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전혀 안 그런 건 아니고 중국도 뭐 민간 자본들도 상당히 있지만 그게 이제 미국하고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어떠냐 하는 거예요. 과거에 구소련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시면은요. 첨단 기술이 미국보다 약했냐? 아니에요. 예, 원천 기술 미국이랑 거의 뭐 분야별로 다르겠지만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련 사람들, 그 당시 소련 사람들의 생활 수준하고 미국 사람들의 생활 수준, 그 다음에 미국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나 소련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기업들,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이거는 뭐 비교할 만한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중국은 물론 그 당시 소련보다는 훨씬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에 아까 제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여야지 그래야지 수요에 맞춰서 가고 저절로 시장에서 또 구조조정이 되면서 이렇게 차곡차곡 내실을 다져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중국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정부 주도로 하나를 쫙 뚫고 나갔다. 중간에 듬성듬성한 게 많고 그걸 갖다가 또 활용해가지고 시장에다가 쫙 팔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는 속도가 굉장히 늦은 경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내수 침체라 그래서 돈 조금 푼다. 조금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풀지만 제가 이렇게 푼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문제가 그런데 그런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데 또 그게 이제 중국의 정치 체제상 쉽지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에선 큰 자본이 움직이려면요. 당의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민간에서 자유로운 투자가 잘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항공우주는 미국보다 더 앞서 있는 거 아닌가요?
많았었죠. 예.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여기 보면 원천 기술이 중요하다. 우리는 원천 기술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천 기술 당연히 중요한데 원천 기술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를 응용을 어떻게 하고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이거로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소비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 소비라는 게 꼭 국내, 물론 국내에서 되면 더 좋고 아니면은 뭐 작은 수출을 많이, 우리나라 같이 이제 시장이 그렇게 크지, 충분치 않은 경우 수출을 많이 하게 되고요. 중국도 물론 수출을 많이 하지만 내수 시장도 크잖아요.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뭐야? 원천 기술 아주 좋은 게 있어도요. 이걸 하고 대량 생산을 해서 퀄리티를 갖다가 쭉 맞춘 다음에 그걸 만들어서 대량 유통을 하면서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맞춰다. 이게 이제 미국하고 소련의 가장 큰 차이였거든요. 근데 자꾸 원천 기술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TSMC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돈을 잘 버는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원천 기술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중국은 그런 면에서 이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어떤 부분은 굉장히 뛰어나고 어떤 부분은 또 상당히 취약하고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세계 무대에 완전히 개방이 돼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해외에서 가지고 이게 또 그렇게 자유롭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세계 무대에 완전히 다 내놓은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거 몇 개를 가지고 부족한 건 또 사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뭐 요즘 같은 시기에는 근데 이제 좀 공급망이나 이런 게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미국도 그동안은 그런 세계 경제 체제를 유지했던 거고. 근데 중국은 이제 그렇지 못하고 조금 폐쇄적으로 움직였던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예. 프랑스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근데 프랑스가 뭐 이미지만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이고 잘 살고 다 굉장히 그 탄탄한 나라인 건 맞는데 최근에 보면은 좀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재정도 안 좋아지고 그러는데 저도 이거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그 무디스에서 인제 프랑스 신용 등급 내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웬만하면 프랑스 쪽 그러니까 유럽 쪽에 그 자세한 보도들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보다가 아니 무슨 프랑스 여론조사 기관에서 2024년 작년 11월에 조사한 게 국내에 소개가 됐는데 프랑스인의 49%가 한 달 생활비가 바닥 날까 봐 걱정한다라고 응답을 했고 그다음에 식량 구입을 위해 자선단체에 의지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답한 사람이 2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 그러고 있다는 건 아니고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여성의 33%가 메이크업 제품을 안 사고 그다음에 27%가 염색약을 포기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당장 생활비를 걱정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고 저도 이게 당시 왜 그런가 찾아봤는데 이게 쭉 보다 보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프랑스가 갑자기 그렇게 경기가 어려워진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이제 그동안에 뭐 요즘에 이제 물가 상승이 일단 커요. 이게 사실 직접적인 원인은 좀 물가 상승인데 물가 상승이 근데 어제 오늘 일은 아니거든요. 예, 꾸준히 됐었고 거기다가 저성장은 상당히 지속이 됐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저성장이었고 그 상태에서 2023년 연금 개혁 이후에 아주 그 국내에서의 그 정치적 불안도 굉장히 심했었고 이게 금방 봉합이 되질 않고 한 1년 가까이 지금 23 연금 개혁으로 뭐 시위가 1년까지는 안 갔지만 한 6개월 이상 막 길거리에 불 지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과격한 시위가 엄청나게 있었죠. 막 총파업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것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점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올라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신용 등급이 강등된 게 가장 큰 원인은 재정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이 지금 프랑스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10.8%로 이게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 스페인보다도 많거든요. 예전에 피그스 그래가지고 포르투갈, 스페인을 집어넣었었는데 이제는 프랑스가 그 자리를 이거를 차지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정확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EU 전체 평균이 82%예요. 근데 프랑스는 110%를 넘어섰거든요. 이거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근데 이게 가지고 단순히 그러니까 무디스에서 그 프랑스의 신용 등급을 낮춘 것 그거 자체보다도 뭐 그런 거는 사실은 일시적인 현상이면은 이게 큰 문제는 아닌데 이거는 문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프랑스의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이게 장기적으로도 회복될 가능성이 잘 안 보인다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예, 이런 점에서는 프랑스 재정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이제 막 성장을 잘하고 있냐, 뭐 그것도 아니에요. 새로운 기업들이 잘 보이냐?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프랑스에서 보면요, 지금도 대표적인 기업 그러면요, 그 루이비통 만드는 회사가 프랑스 시총 1위입니다. 뭐 그리고 프랑스의 대표적인 거 시총 높은 기업 보면 뭐 로레알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래된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 새로운 기업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뭐 AI 쪽에서도 뭐 성과가 나오기는 해요. 그다음에 파스테르 연구소 같은 경우도 프랑스의 어떤 생화학 쪽에서 아주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고, 그쪽으로 뭐 노벨상 받은 사람도 많이 나오고 성과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성과가 과연 최근에 나온 거냐 하는 거예요. 이게 벌써 한 3, 40년 이상 이미 프랑스의 그 연구 수준이라는 것도 좀 정체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비춰지고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동력은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이 재정은 계속 악화되고, 특히 연금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재정이 회복될 가능성도 잘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요즘에 최근에는 뭐 물가도 많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불안 심리도 커지고, 또 해외 이제 평가 기관에서도 프랑스가 이게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잘 안 보인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총체적인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의 연금이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다는데 사실인가요? 그게 약간 부정확한데,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게 되게 뭐 이상한 것들이 막 포함돼요. 지금 뭐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숫자가 달라져가지고, 저도 정확하게는 그 숫자를 잘 계산을 못 하겠어요. 찾아봤는데 이게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건 적어도 흔히 이제 그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OECD 기준으로 보면은 그 프랑스의 연금 지출이, 그러니까 연금인데 사실 이게 사회보장 여러 가지가 좀 포함되어 있어서 이게 그쪽에서 나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OECD 기준. 거기 보면 GDP 대비 한 16%인데 이게 OECD 평균이 14%니까 한 2% 높은 건데요. 그리고 21년도 월드뱅크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연금 수급자가 전 국민의 지금 이미 21%가 됐어요. 네, 이미 이런 상황이고, 이게 그 연금 지출 액수가 OECD가 다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높고, 그런 상황에서 프랑스는 그거보다도 더 높은 상황이고, 최근에 이 연금 관련돼서 저도 정확한 액수 가지고 얘기하기는 힘든데, 프랑스는 이거 외에도 복지 비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연금하고 사회보장 전체, 이 통계를 자꾸 보다 보면요, 연금하고 사회보장이 합쳐서 나오는 게 많아가지고 저도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그 숫자 자체는. 근데 어쨌든 이 부담이 굉장히 큰 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연금 개혁 이슈가 프랑스에서 많이 떠올라서 23년에 연금 개혁을 했죠. 근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은, 딱 핵심으로 잘라서 얘기를 하면요, 늦게 받기 시작하고 일 더 해야 되고 대신에 받을 때는 조금 더 받는다, 요런 식으로 돼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을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연금 받는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 올렸다는 거예요. 2년 더 늦게 받는 건데, 물론 이제 한 번에 바꾸는 건 아니고 점진적이에요. 1년당 3개월씩. 그러니까 1년 후에는 62세 3개월, 그 다음에 62세 6개월, 이런 식으로 가서 2030년이 되면은 이제 64세부터 받게 되는 거죠. 그 연금 기여 기간, 이건 뭐냐면 일한 기간이 그동안은 42년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43년으로 이제 1년 더 늘렸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최저 월 임금에, 그러니까 현재는 75%까지 보장을 해주는 거였거든요, 연금이. 근데 이걸 83%로 증액을 했어요. 그러니까 받는 건 조금 더 받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바꿨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장 내년부터 받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게 3개월 더 늦추라 그러니 얼마나 이게 반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노동자, 특히 이제 노조 쪽에서는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반발을 많이 해서 전국적으로 여론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70%를 넘었으니까요. 근데 상원에서는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 하원 표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다수당이 아니었어요. 그 마크롱이 자기네가 이제 여소야 대식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때 헌법 제49조 3항을 들어서 별도의 투표 없이, 이걸 발동해서 투표 없이, 하원에서 투표 없이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뭐 총리 불信任案까지 나왔는데, 불신임안이 가까스로 부결돼가지고 그나마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서 이 안이 통과가 된 건데, 이만큼 마크롱 대통령도 상당히 자기한테 불리한 결정을 한 거예요. 연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금 아마 반대하는 그 반대 당에서도 아마 자기네가 집권을 했으면은 이거를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긴 해야 되는 문제였는데, 상당히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쉽게 꺼내질 못한 거였죠. 연금 개혁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연금 개혁으로 상당히 진통을 많이 겪었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연금 문제를 전 세계가 다 같이 겪고 있어요. 지금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저는 프랑스의 연금이 물론 다른 나라보다 더 이제 문제가 된 거는 맞지만 이건 다 똑같이 겪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연금 개혁을 이거는 프랑스 사례를 제가 얘기를 이렇게 자세히 본 이유는 우리도 이거 참고를 해야 된다, 반드시. 예, 우리도 닥치는 문제고 연금 고갈이 되는 문제가 이제 좀 있으면은 찾아올 겁니다. 저희 다음 세대한테는 분명히. 그럴 때 물론 고갈이 된다고 해서 한 푼도 못 받는 건 아니고 이제 또 내는 거에 따라서 받겠지만 그러려면 더 걷어야 되는 거고 덜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부터 미리 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작년에 보면 연금 개혁을 했는데 그 과정에 우리나라도 진통을 많이 겪었죠. 그래서 이 개혁이 젊은 세대한테 굉장히 부담을 주는 식으로 갔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이거는 진짜로 좀 재고를 해봐야 된다. 연금 개혁을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이게 프랑스 사례를 한번 잘 보면서 그러니까 반발은 이렇게 심한 건 맞아요. 그러더라도 이거를 여러 사례들을 종합을 해서 우리도 이게 후세대가 그러니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미리 당겨 쓰고 후세대한테 짐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연금 개혁을 한 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참 이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이제 프랑스는 그래도 이걸 갖다가 조금은 완화시킨 거거든요. 후세대한테 넘기는 거를. 그리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이걸 통해서 그래도 조금 더 확보를 한 건데 우리나라도 한번 이게 지금 인기가 없겠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잘 국민들을 설득해서 요거는 연금 재개혁을 저는 좀 조속한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연금 개혁할 때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 은퇴하는 사람들이 지금 젊은 사람들 뭐 등골 뽑아먹겠다는 거냐. 저는 정말 이렇게 굉장히 저도 거기에 대해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세대부터 그래요. 저희 세대부터 조금 덜 받고 하는 거를 그래서 후세대를 갖다가 이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그럼 우리 보고 일방적으로 희생하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형평성을 생각해서 지금 후세대가 인구도 적어요. 이 세대들한테 자꾸 짐을 떠넘기는 거는 저는 이건 굉장히 비겁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세대 간의 형평성을 잘 고려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금 개혁을 한번 다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의 연금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유럽 얘기를 하고 중국 얘기를 하다 보면은 밑에 댓글 다시는 분들이 그래요. 뭐 우리가 남 걱정할 때냐? 남 걱정을 제가 왜 합니까? 내 걱정을 하지. 근데 남을 봐야지 지금 현재 제가 처한 처지를 볼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처한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요. 잘 되는 나라만 보는 게 아니라 안 되는 나라는 왜 안 됐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점이 어떻게 있었고 이 나라는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어떤 나라는 왜 극복을 못했는지 이거를 봐야지 자꾸 남 걱정을 남 걱정 안 합니다. 저. 남 걱정은 거의 안 하고요. 이게 아니라 그 사례가 우리한테 참고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거를 같이 검토를 하면서 저는 좀 특히 연금 문제를 보면서요. 우리보다 이제 우리가 고령화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고령화의 진전 정도는 유럽이나 일본 쪽이 훨씬 더 먼저 나가 있거든요. 그 나라들에서 지금 저렇게 프랑스도 재정이 이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불가피하게 저렇게 정권의 운명을 걸고서 개혁을 한 거였거든요. 우리나라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좀 빠르게 좀 손을 이제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 저는 정말 이건 이제 좀 간절하게 바라는 바입니다. 프랑스의 복지는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어떤가요? 사실 뭐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복지 수준을 어떻게 비교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렵죠. 그는 기준에 따라 다르고 항목에 따라 워낙 달라가지고 전체적으로 비교는 제가 못 하겠는데요. 프랑스 복지를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의 복지는 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건 잘 알려져 있다시피요. 실업급여를 한번 보시면은요. 53세 이하는 18개월까지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3세에서 54세가 21개월, 그 다음에 55세 이상은 27개월.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 현재 도저히 이거 너무 많이 나간다 해서 12개월로 단축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것도 반발이 크죠, 당연히. 그리고 실업 이전의 소득 대비 한 66%, 3분의 2 정도 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잠깐 이러다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꾸 나와요. 물론 다 그러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받는 만큼 받아야지 뭐 3분의 2니까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이 급여를 타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단축하자는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가족 수당이 이게 좀 프랑스가 우리나라하고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데 제가 보니까 프랑스 복지제도 중에 우리나라가 하고는 굉장히 다른 게 주택보조금하고 가족 수당이에요. 근데 먼저 가족 수당을 말씀드리면은 자녀가 2명 이하일 경우엔 113유로를 매달 주고요. 3명이면 258유로, 4명은 403유로.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를 일단은 그냥 줘요.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출산 장려나 이런 차원에서 이게 주는 건데 이 액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큰 편이고, 그다음에 또 보조금, 제가 다른 나라 사정을 다 본 건 아닙니다. 저는 사회복지 전공은 아닌데 제가 보니까 이 정도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보조금 같은 경우 프랑스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외국인 다 포함입니다. 이 사람한테, 그리고 소득이 없는 학생의 경우 집세의 30에서 40%,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다르고 다 다른데 지자체는 30에서 40%까지 보조를 해줍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좋은 제도인데 이게 이제 재정만 되면이야 당연히 이거는 해주면 좋은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니?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무상교육. 대학교, 국립대에서는 이제 등록 학비가 무료입니다. 국립대는. 근데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수수료는 내요. 전혀 완전한 무료는 아닌데 굉장히 싸죠. 사실 거의 안 내는 셈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도 그러니까 요것도 있는데 지자체에서 반드시 그 집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짓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것도 실제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주택 문제에서도 상당히 쓰고 있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이게 다 좋은데 복지제도라는 게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이것도 해주면 좋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고 하는데 항상 보면 재원이라는 게 제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디다가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는 건데 이제 프랑스는 또 프랑스 나름대로의 자기네들의 어떤 사정이 있는 거고 그다음 역사적인 경로가 있는 거고요. 또 다른 나라도 다 다르고. 근데 우리나라는 복지제도가 이제 제일 잘 돼 있는 부분이 아마 의료 쪽일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지금은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복지가 참 부실했는데 지금은 사실 굉장히 복지가 그래도 많이 향상이 됐죠.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쫓아갔지만 물론 프랑스만큼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제가 이걸 갖다 복지를 꼭 부정적으로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사회 안전망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자기네가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서 미래 세대한테 짐을 떠넘기는 거는 저는 이거는 좀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세대에 짐을 떠넘기지 않는 선에서 이런 복지를 잘 이제 꾸려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독일의 경제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예전 같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진짜 독일도 굉장히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독일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뒤져보다가 좀 몇 가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일단은 2023년에 독일 GDP가 마이너스 0.3% 성장. 그러니까 0.3% 하락한 거죠. 근데 이게 1년 정도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번 그렇게 하락하고 나면요. 기술적 반등이 돼서 그 다음에는 좀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2024년에 또 마이너스 0.2%. 네, 2년 연속 마이너스를 찍었어요. 올해는 어떨거냐? 올해는 뭐 글쎄요. 마이너스까지는 안 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해봤자 1%를 넘어갈 가능성은 없고 굉장히 저성장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물론 이제 굉장히 강국이죠. EU 전체에서 뭐 인구의 한 20% 가까이 되고 GDP의 한 25%를 차지하는 상당히 강력한 국가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성장이 안 되고 있는데 한번 이거 유럽하고 그러니까 미국하고의 유럽이 아니라 미국하고의 격차를 한번 보시면요. 1980년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랑 비교했을 때 독일이 미국 경제의 한 30% 정도, 미국 GDP랑 독일 GDP를 비교하면 이 정도 됐었는데 이게 쭉 와서 이제 2000년대 딱 들어오니까 이게 20% 밑으로 떨어져요. 2000년에 미국이랑 비교하면. 그러다가 이제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이제 미국이 잠깐 이제 하향되면서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2023년, 그러니까 국제 통계는 원래 한 2002년 정도 렉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3년도에 보면요. 미국 경제 GDP에 비해서 독일 GDP를 이렇게 나눠보면요. 이게 15%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격차가 과거에는 그래도 뭐 3분의 1 정도였는데 지금은 15%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죠. 굉장히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뭐 다른 유럽 국가들도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독일이 특히 심해요. 예, 이게 특히 그러니까 떨어지는 속도가 독일이 가장 빨랐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진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뭐 이게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거는 일단 에너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았죠. 근데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주 그래서 산업 생산에도 전기세가 유럽 평균의 뭐 3배 이상 되고 산업에서는 또 가스를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전기만 쓰는 게 아니라요. 어떤 특정한 산업에서 온도를 갖다가 균일하게 올리고 뭐 이런 열 처리라든가 이게 할 때는 보면 가스를 쓰거든요. 근데 러시아산 가스가 막히니까 생산 차질도 많이 생겼고요. 기다리고 있는데 가스는 안 들어오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열 처리할 때 보면은 이렇게 쇠로 녹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균일하게 온도가 똑같아야 돼요. 어느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뭐 방에서 추울 때 데울 때는 여기부터 따뜻해졌다가 저쪽에서 나중에 따뜻해져도 뭐 큰 문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그 철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죠. 이렇게 온도를 갖다가 균일하게 유지하고 할 때는 이거는 전기나 이런 거로 잘 안 되고 주로 가스를 써요. 근데 이 가스 공급이 원활해지지가 않으니까 생산에 차질도 있고 또 전기를 쓴다 하더라도 전기에서도 그 비용이 너무나 높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독일이. 예, 굉장히 인제는 이제 독일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 특히 심하고요. 중국하고의 그 관계가 굉장히 긴밀해요, 중국이. 그런 그 독일과 중국이 굉장히 긴밀하고 서로 수출 수입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무역액이 굉장히 많은데 중국 경기가 다운되면서 독일 경기도 같이 다운되는 효과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물론 중국 경기가 다운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영향을 받습니다. 뭐 일본도 받을 테고 중국에야 뭐 워낙 전 세계에 다 영향을 주는데 그중에서도 독일이 가장 심하게 영향을 받은 거죠. 뭐 가장까지는 몰라도 작은 주요국 중에서는 정말 중국하고의 그 연결고리가 너무나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됐고요. 실제로 중국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그 독일의 최대 교역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의외죠. 독일 그러면은 전 세계가 균일하게 다 잘 팔 것 같은데, 이제 최대 교역국은 압도적으로 중국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중국의 비중이 굉장히 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중국, 미국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독일은 뭐 중국하고 압도적으로 강하고요. 그래가지고 대중국 수출을 보면요. 저도 자동차, 기계, 화학, 뭐 산업장비 이런 식으로 독일의 주력 상품들인데 이쪽에 그 매출이 그러니까 수출이 상당히 줄어든 거죠. 그리고 중국에서 주로 뭘 수입하냐 그러면 전자제품, 뭐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그리고 기계 부품, 뭐 화학 제품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그 독일의 독일이 이제 많은 타격을 받았고요. 전기세도 이게 지금 보면은 뭐 2019년에 가정용 전기요금 같은 경우요. 킬로와트당 41.6센트였는데 이게 이제 EU 평균보다 한 50% 이상 높은 거고요. 그리고 전기요금이 이제 2019년 보면 1메가와트당 42유로에서 최근에는 114유로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3배까지는 안 되는군요. 한 2배, 거의 3배 가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한 2.7배, 2.8배 요 정도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들어오는 그 노드스트림으로 들어오는 가스가 이게 막힌 게 굉장히 커요. 생산 차질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전기값이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제조업 경쟁국가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하고 비교했을 때 전기값이 한 2배 이상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 이제 요거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전쟁 때문에 발생한 단기적인 이유일 수도 있겠죠. 이것만 회복되면은 다시 이 부분은 약간은 이제 완화가 될 겁니다. 근데 보다 근본적인 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독일뿐만이 아니라 유럽이 다 그런데 디지털 전환의 실패라는 거예요. 새로운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 지금 새로 나온 기업, 미국의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는 기업을 보면요. 그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오래된 거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만 해도 지금 미국에서는 상당히 오래된 기업, 전통 기업? 그거 언제 생겼냐면요. 80년대쯤에.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생겼는데 커진 거 보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건 90년대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올드 컴퍼니가 됐어요. 그 이후에 나온 거 뭐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뭐 이런 뭐 엔비디아 뭐 이런 기업들을 보시면요. 근데 지금 유럽 쪽에 있는 기업 중에 2000년대 이후에 이렇게 성장한 기업이 과연 몇 개나 떠오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규모가 뭐 매그니피서스 7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내세울 만한 기업들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네덜란드에 ASML도 있고,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그 기업도 있고, 백신 만들었던. 그 다음 뭐 또 AI 쪽에서도 뭐 미스트랄 AI도 있고 몇 가지가 있기는 해요. 한데, 그리고 딥마인드도 사실은 뭐 영국이고요. 이몇 개가 있는데 미국 하나에서 저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드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유럽을 대표하는 기업하고 독일을 대표하는 기업 보시면은요. 벤츠, BMW, 뭐 폭스바겐, 바이엘, 뭐 바스프. 바이엘하고 바스프는요. 19세기에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물론 SAP 같은 그런 또 소프트웨어 기업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그거 이미 90년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오히려 그냥 비슷한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거의 뭐 IBM급의 회사가 아닌가. 그냥 오래된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저도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관 굉장히 오래된 건 맞아요. 2000년대에 뭐 생긴 기업은 아니죠. 근데 그렇게 보았을 때 이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요. 지금 보면은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주력 업종이라는 게 보면은 다 전통 산업 쪽이 강해요. 물론 이제 극단적으로 IT 쪽이 아예 없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약한 거죠. 미국에 비하면.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인 플랫폼도 없어요. 물론 이제 자체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죠. 우리나라처럼 뭐 네이버, 다음 뭐 이런 게 있고 중국은 뭐 자기네 통제하니까 뭐 그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는 오히려 그런 뭐 개인정보 보호도 더 강화하고 그런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아주 그 규제를 강화하는 식이거든요. 물론 AI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도 뭐 힘을 모아서 지금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과연 그게 미국에 있는 기업들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지. 이미 중국은 뭐 미국하고 같은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거의 막 미국을 추격하고 있는, 같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추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 새로운 산업이 성장 동력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삼성, 뭐 SK 하이닉스 이런 거 보면 오래된 기업인 건 맞아요. 삼성이란 기업도 굉장히 오래됐지만 주력 업종이 바뀐 걸 한번 보시죠. 현재 경쟁하는 구도. SK도 예전에처럼 뭐 정말 선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아직도 그거 하나요? 아니잖아요. 이게 바뀌고 있는데요. 뭐 우리나라도 이제는 조금, 근데 저는 요 얘기도 지금 제가 이 유럽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정말 꼭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나라도 현재 지금 보면 기업이 좀 관료화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반기업 정서가 강해지고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는 거에 자꾸 막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얼리 어댑터고 IT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천 기술은 없어도 응용을 제일 빨리 하면서 그걸로 수익을 많이 냈었는데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 어디 가도 우버가 그렇게 활발한데 우리나라는 우버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자칫하면은 유럽의 실착을 우리도 같이 똑같이 따라가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럽이 늦어졌으니까 아이고 잘 됐다. 이거 쌤통이다. 그렇게 제가 생각할 리가 없잖아요.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길로 가는 것이 아닌 거지. 저는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데 다시 독일 얘기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독일이 가장 근본적인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이 미국하고 격차가 벌어진 거는 전 디지털 전환의 실패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민자 문제입니다. 자,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난민들을 받아들이잖아요. 난민들 1세대가 들어오면요. 정착을 하고 힘들게 살아도 별로 불편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난민 캠프에 있던 거, 자기 본국에 있었을 때보다는 그래도 여기 와서 사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근데 2세대는 다릅니다. 나도 독일 사람이에요. 지금 스웨덴이 그렇죠. 스웨덴의 지금 스톡홀름이 유럽에서 제일 위험한 도시 중 하나가 됐거든요. 예, 깬단들이 거기서 총격전하고 이래요. 근데 그중에 그게 뭐냐면요. 난민 2세대가 많아요. 왜냐하면요. 난민 2세대들이 사는 지역이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중심지에 못 살고 아무래도 제일 싼데 각 변두리 지역에 살잖아요. 나도 스웨덴 사람인데 왜 나는 2등 시민이야? 얼굴도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사회 불만 세력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요새 다문화 가족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람들이 불평 세력으로까지는 번지지는 않고 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을 그렇다고 해서 뭐 경계하라는 게 아니라 사회에 잘 흡수돼서 우리의 이게 건전한 시민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잘 만들어줘야 돼요. 이 사람들이 사회 불만 세력으로 빠지지 않게. 이게 왜 더 중요하냐면요. 얼굴이 차이가 나면요.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2등 시민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회에서 얼마나 이걸 잘 흡수해 주느냐. 그렇다고 우리가 이민자를 안 받을 수도 없는 거고요. 다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그 사람들 중에서 아주 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잘 키워내느냐. 이거 우리가 지금 유럽 사례를 보면서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정책을 했든지 이건 반드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독일의 또 큰 문제 하나가 근로의욕 저하라는데, 저는 독일 그러면은 그냥 독일 사람 엄청나게 부지런한 거 옛날에 떠오르잖아요. 아주 그냥 딱 일 열심히 하고 일도 많이 하고 불평 없고 그럴 줄 알았는데, OECD에서 근로시간이 제일 적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1년 연간 평균 근로시간을 보면요. OECD 30개국 평균이 1646시간인데 독일은 1349시간입니다.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어느 쪽이 더 일 많이 할 것 같으세요? 프랑스는 뭐 또 계열이 그쵸. 근데 프랑스는 1490시간이고 독일은 1349시간. 차이 많이 납니다. 프랑스가 훨씬 더 많이 일합니다. 영국은 더 많이 해요. 1497. 일본은 1609. 미국은 1790. 물론 우리나라가 제일 많습니다. 1910.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죠. 근데 이걸 보면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참 일을 더 적게 할 수 있고 하면은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또 이렇게 근로시간이 많이 적어지는 게 반드시 바람직한 건지도 이것도 한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야죠. 그래서 워라밸 이런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또 그리고 이게 하나가 근로시간을 줄이는 게, 저는 그 산업별이나 어떤 분야별로 좀 탄력적으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워커홀릭이어가지고 막 일 더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야에 따라서는 정말로 좀 힘들더라도 보상을 많이 해주는데 대신에 일은 더 많이 하는 그런 업종이 필요하기도 해요. 예,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일률적으로 딱 시간을 정하고 얼마 이상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규제를 걸고 이러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여나가면서 또 복지도 많이 생각을 하더라도 이렇게 근로의욕이 저하될 정도로 가서는 저는 그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러우 전쟁을 겪고 있는 러시아 상황은 어떤가요? 네, 제가 사실 뭐 군사 전문가가 아니어서 전황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바는 아니고요. 경제 상황에 대해서 보면요. 작년에 우리 국내 언론에서 러시아가 전쟁 상황 중이고 그걸 국제에서 제재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뭐 경기가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실 약간 그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굉장히 단편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경제는 원래요. GDP 성장률이 그냥 들쭉날쭉해요. 왜냐하면 그게 에너지 의존 국가라서 그래요. 석유 가격에 따라서 에너지 가격에 따라서 이게 GDP가 막 마이너스 10% 내려갔다가 갑자기 막 10% 상승했다가 이게 들쭉날쭉합니다. 러시아 이제 전쟁이 딱 나자마자 그때 이제 엄청나게 떨어졌었죠. 그 러시아 GDP가.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막 상승을 해서 작년에도 보면은 뭐 보니까 2023년에 4.1%, 2024년에 또 4.1%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고는 하면서 호황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2013년 수준을 회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굉장히 들쭉날쭉했어요. 2020년에는 마이너스 2.7%, 2021년에는 또 5.9% 쑥 올라갔죠. 2022년에는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경제가 GDP 성장률만 가지고 평가하는 거는 조금 잘못됐는데, 그러면 또 이제 제가 한번 또 러시아가 언제 한번 급락했는지 2014년에서 15년 사이에 이때 이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서 40달러대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GDP가 이때 뭐 어마어마하게 확 떨어졌어요. 이런 시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전쟁하고 관계없이도 이게 들쭉날쭉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또 그 얘기를 해요. 서방에서 그렇게 제재를 하는데 그래도 뭐 수출도 제대로 안 되고 할 텐데 이거 어떻게 그러면은 석유값이 올라가도 자급을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그 GDP 성장률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그러는데, 실제로 서방 제재가 상당히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 에너지를 중국과 인도에서 많이 사갔어요. 많이 사갔고, 그러니까 인도의 교역량이 특히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는 많이 사갔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거 이제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알려졌는데 고스트 플릿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유령선이잖아요. 고스트 플릿 글자 그대로 이게 공해상에서 러시아 유조선이 와요. 그리고 다른 나라 유조선이 와서 그 석유를 섞어요.
왜 받아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현금으로 주는지 따로 나중에 주는지 뭐 선물로 하는지 현물로 하는지 그잘 모르겠지만 제가 받은 다음에 그걸 갖다가 두바이로 가져가서 두바이 석유를 51% 넣고 러시아 석유를 49% 넣어서 블렌딩을 해요. 위스키 블렌딩 하듯이. 자, 이렇게 돼서 51%가 되면은 그건 두바이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많이 팔려나갔고, 그래가지고 제재가 많이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아무리 뭐 제재한다 그래도 인도나 중국 선박을 다 제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인도 선박들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계 자본들, 뭐 싱가포르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가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두바이에서 주로 이제 그 블렌딩을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하고 곡물이 자급되기 때문에 사실 이 불편함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종류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 생필품도 부족해질 수는 있어도 이걸 가지고서 사람들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까지 가는 건 아니죠. 당장 굶으면은 죽잖아요. 하지만 러시아는 죽지는 않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리고 러시아 사람이 원래 잘 견딥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시키면은 잘 견뎌요. 그 견디는 힘이 굉장히, 그러니까 상대가 딱 봤을 때 타이슨 같이 센 선수가 나왔어요. 웬만하면 쓰러져야 되는데 안 쓰러져요. 마저도. 그러니까 러시아가 약간 그런 체력이 엄청나게 강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그러면은 러시아가 굳건한 거 아니냐. 어찌 됐든 간에.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단은 인플레이션을 보면요. 러시아가 이제 여기도 인플레이션도 들쭉날쭉 굉장히 심합니다. 러시아 경제는 원래 이게 그 아까 에너지 의존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데 2017년에 3.7%, 2018년에 2.9%, 2019년에 4.5%, 2020년에 3.4%,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해요. 정상적인데, 이게 2021년에는 6.7%에서요.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제 2022년 가면요. 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13.7%. 엄청나게 뛰었죠. 그 다음에 또 2013년에는 5.9%로 조금 안정되는 듯 했다가 2024년에 9.5%.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 한 3, 4%만 돼도 높다 그러는데 러시아는 지금 뭐 13%, 10%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은 거예요. 국채 금리는 원래 러시아의 국채 금리는 보면은 2017년, 18년, 19년 보면요. 6%, 7%에서 8%요 정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까지도 7%.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한 그 정도니까 이게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7%면은.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었는데 이게 갈수록 뛰는 게 2022년, 그러니까 3월, 월마다도 만나 다른데 3월 기준으로 19.5%. 2023년에 좀 내려왔어요. 이제 12%. 근데 2024년, 이것도 4월 기준인데 15.2%. 아까 보면 한 7, 8%에서 지금 거의 2배가 된 거죠.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국채를 많이 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돈이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인플레이션 올라갔고 국채 금리가 이렇게 뛰었다는 거는 러시아도 다급하기 때문에 지금 군수물자 만드느냐고 돈을 갖다가 막 찍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러시아도. 그 다음에 금리를 보면요. 2020년에 4.25%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금리라는 게 정확하게 안 잡힐 때도 있는데 또 2010년, 15년 뭐 이때는 10% 정도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 10%에서 5%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21년도에는 8.5%였는데 22년도에는 20%까지 올라갔고 23년도에 16%로 내려왔다가 작년에 24년도에는 21%입니다. 금리가. 이게 러시아가 지금 GDP 성장률이 조금 올라갔다 하는 게 결국은 어디서 온 거냐면요. 군수물자 만드느냐고 찍어내는 정부의 부채로다가 군수 산업으로 지금 이런 호황이 나타난 겁니다. 임금이 많이 올라갔다 그러긴 해요. 실제로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실질 임금이 많이 올라간 것처럼 나오는데 이것도 불균형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군수물자 생산 공장이 집중된 지역이 어디냐면 볼가 지역하고 우란 산맥 지역이거든요. 그쪽에 임금이 엄청나게 뛰었어요. 인력 부족도 많고. 나머지 지역은 이렇게까지 안 올라갔습니다. 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해요. 왜냐하면 전쟁하려고 나가기도 했죠. 이민자 추방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젊은 사람이 상당히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젊은 게 아니더라도 그 생산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올라갔는데, 아까 제가 금리를 얘기했잖아요. 지금 금리가 국채 금리가 막 15%, 12, 19%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채 금리는 2%대고, 미국이 요새 엄청나게 뛰었다고 하는 게 4% 조금 넘죠.
그리고 통화량이 얼마가 증가했냐면 지난 10년간 러시아는 3배 이상이 증가했는데 이게 지난 10년도 아마 5년 내로 이게 통계가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5년 내로 좁히면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쭉 그대로 있다가 한 이 3배라는 게 진짜로 5년 내에 이렇게 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미국도 통화량이 많이 증가했는데 그래도 지난 10년간 2배인데 이게 완만하게 이게 쭉 올라가서 2배가 된 거고 러시아는 쭉 가다가 최근에 팍 뛴 거고요. 그런데 그 양 자체가 10년치를 보면 3배가 되는 거고요. 일본은 한 50%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러시아가 상당히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실제로 또 군수 산업 이외에 나머지 산업들은 이미 생산이 위축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전쟁 종료 후에 이제 이 군수 산업이 막 호황이 됐다가 이게 나중에 이게 2차 대전 이후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군수 산업이 민간 산업으로 이제 전환이 되죠. 그러니까 한 옷이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비행기 같은 경우도 그 민간 비행기로 하고 자동차도 그렇고 이게 민간 산업으로 전기 제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환이 됐는데 과연 러시아가 그럴 수 있겠냐는 거죠. 그만한 수요도 안 나오고 러시아에서 만든 걸 해외에 팔 수 있겠냐. 이게 이제 그 군수 산업으로 끝나버린다면은 그냥 이 엄청난 짐을 계속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단기적으로 1, 2년 동안 경제 성장을 올리는 거는 통화량 풀면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가 일부러 통화량을 푼 건 아니고 전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푼 건데 결국 군수 산업을 통한 경제 성장이라는 게 장기적인 지속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는 거죠. 실제로 IMF에서도 올해 작년에 4%, 재작년에 4% 이렇게 성장을 했지만 올해는 한 1.3%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그보다도 더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기반한 경제라는 거는 아주 지속성이 좀 이제 높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경제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전쟁 난 이후에 해외 자료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근데 보면은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카네기 폴리티카라는 데가 미국에 있는 데인데 여기서 2024년 12월 달에 발표한 그 기고문에 보면은 러시아스 이코노믹 갬블, 그러니까 러시아에게 경제적 갬블이라는 거예요. 도박이라는 거죠. 히든 코스트 오브 워 드리븐 그로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전쟁 중심의 성장이라는 게 어떤 게 숨겨진 비용이 있느냐는 거죠. 드러나지 않은 거. 첫 번째로는 국방과 치안 부분에 이게 막대한 자원이 투입돼서 이게 민간 경제는 사실 오히려 더 민간 투자는 오히려 위축이 되고 민간 부분의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거 생산은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군수산업이라는 게 원래 부가가치가 높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군수산업이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군수산업은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생산성이 낮고 이게 내수 소비와 연결이 안 된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이 민간 소비재를 줘야 되는데 총알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미국은 그게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물론 미국이 그 당시에 다른 데서 전쟁을 또 일어난 전쟁을 방어한 것도 있지만, 그거 외에도 미국은 그 민간 기업, 그 군수 산업이 민간으로 전환된 게 굉장히 또 많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러시아는 별로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보이지 않는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번에 전쟁이 나면서 해외 기업들이 많이 떠났죠. 예, 많이 떠난 상태에서 물론 전쟁이 끝나면 돌아올 겁니다. 돌아오겠지만 그동안에 기술이 고립된 거예요. 러시아는 이미 한번 뒤처진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해외 기업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그만큼 뒤처진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머지 기업들은, 러시아 자체 기업들은. 그리고 지금 서방 기술에 대한 접근이 한 2년 이상, 지금 2, 3년 정도 차단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디지털 기술이라든지 이거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기술을 고립과 뒤처짐이 발생을 한 거고요. 혁신이 부족해지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고학력자들, 특히 IT 관련 인재들이요, 해외로 많이 이주를 했어요. 정말로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들은요, 스카우트 돼갔죠. 그 사람들 전쟁 끝나면 돌아올까요? 물론 돌아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이 안 돌아올 겁니다. 이 인력 유출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고 나서 러시아 경제가 다시 재건을 시작한다 한들
과거와 같은 수준의 안정감, 사람들이 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려면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긴장감, 유럽과의 그 긴장감이라는 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해외 기업들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과거의 그 전쟁 이전 수준으로 100%다 돌아오느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을 말하자면 쌓아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겉으로는 그 어느 정도는 감출 수 있는 수준이긴 하지만요. 이번 러우 전쟁으로 러시아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그 부분이 사실 제가 이제 국제 정치학 자체는 제 전공은 아닌데 저도 뭐 경제를 쭉 보다 보면서 같이 관련된 논문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나온 걸 보면은 뭐 이거는 꼭 제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도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보면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기 전까지만 해도 나토와 러시아의 긴장감이 그렇게까지 높진 않았다. 이제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항상 러시아와 서유럽은 서로가 서로를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서유럽은 러시아를 무서워하고 러시아는 독일, 프랑스를 무서워했고요. 그 실제 전쟁도 있었죠. 나폴레옹 전쟁도 있었고 히틀러의 그 전쟁도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긴장감이 높지 않아서 나토에서도 방위비를 그렇게 높게 책정을 안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나토가 재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위비를, 그러니까 그 유럽 쪽이 재정이 어려운데 아까 뭐 프랑스나 독일에 대해서도 재정이 어려운데 지금 방위비 부담까지 생겨가지고 더더욱 어려워지는 거는 맞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방위비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폴란드나 아니면 북유럽 국가들도 지금 그 방위비를 굉장히 늘리고 있거든요. 뭐 그러면서 덕분에 우리나라 이제 방사는 또 이제 수혜를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상태라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건드린 게 과연 장기적으로 잘한 거냐.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건드려서 땅 일부 조금 뺏은 건 맞아요. 자기네들도 엄청난 희생을 감내하면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땅을 조금 뺏은 거는 맞고 러시아가 그래도 뭐 전쟁을 지속할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는 맞지만 그래서 얻은 게 그거 얻은 다음에 자기의 적들의 경계심을 확 올려가지고 무장을 강하게 하게 만들었다. 이게 과연 러시아가 얻어낸 거냐. 왜 지정학이라는 게 이제 과거처럼 서로 그냥 대면대면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그 긴장감이 팽팽하게 올라갔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번 전쟁에서 과연 러시아가 승리했다고 볼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부문적으로 봤을 때 땅을 더 뺏었으니까 러시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긴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그 승리라는 게 궁극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은 거냐는 거죠. 오히려 잃은 게 더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카드 가치가 높아진 게 아니냐는 말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저도 상당 부분 동일합니다. 뭐 완전히 그렇게 꼭 된다라고 단정은 할 수는 없는데 더구나 지금 보면 푸틴하고 뭐 트럼프하고 뭐 서로 설전을 벌이고 있고 뭐 이러기는 합니다. 근데 전쟁이 언젠가는 이제 마무리가 될 거고 뭐 휴전이든 종전이든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중국 견제는 이거는 사실은 꼭 트럼프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민주당 바이든 시절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오죽하면 중국에서조차도 이번에 포린 어페어의 그 장지수 교수인가? 그분이 이제 기고한 내용을 보면요. 트럼프가 되는 게 좋을까? 중국 입장에서. 중국이 트럼프를 지지할까? 하리스를 지지할까? 그랬는데 똑같다예요. 누가 되든 똑같다. 중국에 대한 경쟁은 경쟁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견제는 어느 당이 되든 똑같다. 정도의 차이가 약간 있긴 하지만 그거는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미국의 기술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이 또 세졌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예, 근데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뭐 강국이라고 할 수 있더라도 미국의 기술 패권에 도전할 만한 나라가 전혀 아니거든요. 과거의 미소 냉전 시절에는 미국하고 소련이 진짜 모든 면에서 경쟁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그 생활 수준은 미국이 높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부분에서나 군사적인 부분에서 경쟁을 했고 거기서 약간 뒤에 떨어져 있을 거가 세계 무대에 나서지 않았던 중국을 미국이 개방을 시킨 거죠. 그때 이제 닉슨의 그 뒤에서 조종했던 사람이 키신저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덩샤오핑이 이제 국제 무대에 나오는 거를 이제 완만한 개방을 추진을 하면서
중국이 세계 무역에 편입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는 뗄 수 없는 관계가 됐고, 그러면 소련은 진짜로 이거는 정말 속된 말이지 표현이지만 개밥의 도토리처럼 남 혼자 남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소련을 서서히 말려 죽여갔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을 이번에 저는 한번 요걸 트럼프가 딱 당선됐을 때 이게 앞으로 과연 유럽을 어떻게 처리할까가 궁금했어요. 왜냐면 중국은 명확해요. 중국은 강하게 공격할 거고 유럽에 대해서는 미국이 불만이 많거든요. 예. 어떤 부분이 많냐면은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을 할 때 중국이 뭐 불공정 무역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뭐 예컨대 뭐 관세 문제도 그렇고 비관세 장벽도 그렇고 뭐 산업 스파이 같은 뭐 기술 탈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그런 경계심이 높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유럽에 대해서는 잘 모를 거예요. 근데 트럼프 1기 때 무역 대표부를 했던 라이트하이저가 쓴 자유무역이라는 착각이라는 환상인가 착각인가 참 그 책이 있는데 그거를 읽어보면은 중국하고 EU에 대해서 불평을 반반을 해놨어요. EU에 대해서도 엄청난 불만을 제기를 하는데 거기 써 있는 걸 쭉 보면요. EU에서도 관세 문제도 뭐 보조금 문제 그다음에 EU라는 걸 통째로 묶어서 하면서 비관세 장벽이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에 대해서 농산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IT 관련된 쪽도 그렇고 비관세 장벽이 많고 그다음에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받으면서 자기네들은 그 돈 가지고 국내에서 복지 부담을 써요. 네.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그걸 고마워하느냐? 그러지 않고 미국의 제국주의, 패권주의 이런 것도 욕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철저하게 라이트하이저의 입장에서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 책에 보면은 그런 식의 논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EU에 대해서도 불만이 상당히 많았는데 과연 미국이 EU와 중국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느냐? 야, 미국이 제일 센 건 맞죠. 근데 이 둘을 동시에 건드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할까 보면 중국을 건드리는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EU를 자기 편으로 넣느냐 아니면 EU도 같이 제재를 하느냐. 근데 EU는 제재하는 척 하다가 싹 자기 편으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처음에 당선되자마자 멕시코하고 캐나다 첫날 그냥 갑자기 왜 우방국인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왜 그러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우회 수출로거든요. 멕시코가 중국의 우회 수출로로 너무 많이 쓰이니까 그걸 차단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이 움직이는 거는 보면요. 모든 게 중국을 겨냥하고 있고 중국의 손발을 자르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중국을 고립시키고 중국에 압박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미중 간에 뭐 무역 협상을 하고 있고 오늘도 제가 어제 보니까 뭐 이번에 러트닉 상무장관은 뭐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좋은 대화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거고 일단 봉합은 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은 절대로 지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투기티디스의 함정이라는 얘기 한동안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강대국이 있을 때 또 하나의 강대국이 치고 들어오면은 반드시 충돌이 발생할 수 없다는 건데 뭐 이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과거에 로마와 카르타고부터 시작해서 미소 냉전 뭐 이게 그동안 쭉 있어 왔는데 이게 실제 전쟁으로 끝나가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러니까 냉전이 아니라 진짜 정말로 열전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미소처럼 냉전으로만 끝나는 경우도 있죠. 예, 그게 정말 그나마 다행인 거죠. 정상적인 충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면적인 충돌이 아니었으니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는 계속할 거고 이번에 무역 협상에서 중국이 히토류라는 어떤 초크 포인트를 이용해서 미국을 압박을 하고 미국이 약간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그러면은 역시 중국이 견디는 힘이 세구나. 그리고 미국은 내부 문제가 많잖아요. 내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불만들을 잠재우면서 가야 되고 중국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고 하니까 중국이 일단은 뭘 한다 그러면 견디는 힘이 세고 또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중국이 협상에서 더 좋은 카드를 얻어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앞으로 4년 내내 갈 거고 4년이 아니라 그 다음에 민주당이 되든 트럼프 쪽의 공화당이 되든 누가 되든요. 중국이 확실하게 고개를 숙일 순간 기술 패권에서 멀어지는 순간까지 그 둘의 이 충돌은 지속이 될 겁니다. 이게 트럼프 1기 시절에 국가안보보좌관을 했던 오브라이언이 쓴 작년이죠. 작년에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포린 어페어에 기고한 게 있어요. 중국에 대한 완전한 승리라는 건데, 근데 그 완전한 승리를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요. 중국이 앞으로 우리한테 도전할 의사 자체를 잃게 만드는 게 완전한 승리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브라이언만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약간은 있고 그 수단이 이렇게처럼 극단적인 관세 뭐 이런 거는 아닐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앞으로도 미국과 그 중국의 이런 충돌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이유가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쉽게 금방 망할 리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미국이 그걸 멈출 리도 없는 거고요. 이거는 지속이 되는 거고요. 앞으로 뭐 지속적으로 가는데 근데 지금 그러면 어느 쪽이 유리하냐? 근데 아무래도 전반적인 체력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이제 칼자루를 쥐고 흔드는 입장이고 중국이 방어를 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중국이 생각보다는 방어를 잘 하고 있고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중국이 미국하고 협상해서 또 우월한 고지를 점령했다라고 말할 수는 절대 없는 겁니다. 권투 시합을 하는데 1라운드에 상대방이 나와서 막 공격하는데 방어를 잘하면서 잘 도망다니고 잽 한두 대 쳤다. 그러면은 이제 잽 한두 대 쳤으니까 이 경기는 내가 이겼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예,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도 생각을 하고 국제 공급망이라는 게 어떻게 재편될지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남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얘기하려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초크 포인트를 강화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하고도 무역하고 미국하고도 무역을 한다고 해서 미국이 너네 중국하고 무역을 하니까 너네랑 안 놀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할 리도 없고. 근데 다만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어느 쪽에다가 더 중심을 둬야 되느냐. 그리고 상대방 쪽에서 우리가 초크 포인트를 잡히지 않으려면 잡히더라도 약하게 잡히려면은 앞으로 뭐 공급망이나 지금 히토류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제를 중장기적으로는 또 어떤 식으로 다변화시키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하고 있죠. 지금 정부에서도 그 전부터도 해왔고 그런 거를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쭉 지난 이렇게 한 10년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도 우리가 쭉 그건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번에 히토류 중국에서 수출 차단했을 때 다른 나라에서는 자동차 생산이 중단될 때 그래도 우리나라는 의외로 그냥 별로 대단치 않게 여유 있게 버티고 있었거든요. 예, 좀 비축분도 상당히 있고 약간은 다변화된 그런 공급망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은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지 않고 있어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 벤츠나 뭐 이런 데 보면요. 미국에서도 포드 같은 경우도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 시카고 공장에 있는 거나 생산 중단하고 그랬거든요. 일주일 동안.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독일도 그래 지금 생산 중단 얘기가 막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도 이 당하더라도 덜 당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지금부터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한테 니네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쓸 수 있는 카드. 우리가 물론 더 큰 피해를 받겠지만 우리도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면은 쉽게 안 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다자간 무역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돼요.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주도 다자간 협상에 우리가 더 많이 힘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가 나서서 중국을 견제하는 일은 없어야죠. 중국하고의 무역에서는 다자간 무역에서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중국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이거 모를 리는 없죠. 다 알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변명거리를 만들면서 최대한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선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외교력입니다. 이런 거를 앞으로 잘 하셔야 될 거고요. 뭐 우리나라 지금 그 관료들 저도 뭐 많이 만나보지만 굉장히 이런 사정들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국민 설득도 잘 하면서 잘 끌고 나갈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또 이거 뭐 워낙에 긴 얘기니까 제가 이렇게 좀 줄여서만 간단하게 큰 개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정말 그러니까 세계 경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모든 환경이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많은 분들을 보다 보면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얘가 옳고, 이거는 얘가 옳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둘 다 옳은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될 것 같냐 할 때, 어느 한쪽으로 약간 뭐 전쟁에서도 어느 쪽이 이긴 거냐.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걸 이긴 거로 볼 수도 있고, 근데 그만큼 또 다 얻은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달라질 수도 있는 거라서, 그리고 어떤 나라의 미래가 밝냐 어둡냐 그럴 때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 나라가 앞으로 더 성장할 것 같냐 아니면 침체가 될 것 같냐 할 때도요. 침체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뭐 큰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느냐 스태그플레이션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거는 어느 수준까지 보느냐. 그다음에 뭐 이 나라 망할 것 같다. 그러니까 망한다는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나 뭐 어디 뭐 소말리아쯤 되면 그건 망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뭐 특히 이제 저는 이제 큰 나라들,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을 얘기할 때면 그렇게 극단적으로 변화하는 거는 사실 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한쪽으로 편향된 시각을 갖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저거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나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물론 그 결론만 보면 그렇지만 그런 결론을 내리는 과정을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극단적인 결론이 나올 수 없는 이유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해주셔가지고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 이런 거는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